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월 24일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밤길 승합차 괴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았죠. 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밤에 심야 시간에 저 어두컴컴한 저 구석에 골목 구석에 승합차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 낯선 사내들이 지나가는 여고생인가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을 불러갖고 이런저런 걸 물었다. 혹시 그러니까 90년대 소위 말하는 납치 성매매, 그러니까 납치해서 성매매를 시키는 강간한 후에 그런 비슷한 범죄 아니냐라고 하는 괴담이 돌았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잠복 중인 형사들이더라. 잠복 중인 경찰들인 거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잠복 중이라 하더라도 이 잠복 중이면 잠복을 하면 되지. 왜 지나가는 학생들을 한테 말을 걸었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의도, 선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밤늦게 뭐 여학생이 남학생이든 가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니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찰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수사관들한테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본인이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찰을 동네 그 합기도 관장, 뭐 태권도 관장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합기도 관장이나 태권도 관장, 복싱 관장들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선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경찰이라고 하면은 경찰은 본인의 주요한 임무, 범죄, 수사, 예방, 물론 그것도 어떤 사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경찰인데 그 범죄 당할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건 어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복 입은,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장구를 가진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승합차 타고 있는 낯선 아주 좀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흔히 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고 수요자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일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 감수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승합차에 저 구석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학생이 일찍 다녀라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혹시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찰을 사칭한 납치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교육은 경찰학교에서는 해야 되고 저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제가 경찰학교 애들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 그리고 실전 훈련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탈피하는 것만이 우리 경찰이 신뢰받는 길이다. 권력기관이.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편파TV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계속 광고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제 오래된 지인이 어떤 인터넷 신문 신문의 편집장인데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을 만들자는 의기투합을 해갖고
편파 TV라고 하는, 말 그대로 편파. 지금 언론 환경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완전 개판이죠.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중동, 문화 서울, 통신사 뉴시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개판들 아닙니까? 언론이라는 게. 그나마 요즘 MBC가 나아지고 있고, KBS도 왔다 갔다 하고, SBS는 완전, 쪽쪽쪽 빨아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 운동장을 그나마 몇몇 뉴미디어, 뉴미디어, 말하자면 김어준이라든가, 이동영 같은 사람들, 김영미 같은 사람들, 물론 다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 있고, 그 사람들도 역시 돌봐주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그런 영역에서 한번 뉴미디어를 그러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편파 TV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잠깐 계속 광고하고, 근데 아직 그 내용이 조금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질 않네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용산 참사 11주기 추념하면서 용산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살펴보고, 흔히 말하는 주거권, 국민의 주거권 문제라든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어떤 미래적 합리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등등 얘기하고,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경찰 관련된, 수사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용산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물론 그것이 이제 철거민들의 그 점거투쟁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관여할 문제나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 경찰 특공대가 왜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강제 진압을 하는 그 선봉에 섰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건 결국은 김석기에 대한 문제죠.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석기에 대한 문제. 당시에 실제로 그 철거민들, 점거하는 사람들과 서울시 혹은 그 시행사 쪽과 적어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강제로 위험한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근데 왜 김석기는 투입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경찰 특공대는 이 점거농선하는 하는 생존권 투쟁을 하는 점거농선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테러라든가 국가 요인, 암살 방지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특전사, 해병대, UDT 이런 출신들이에요. SSU.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가 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특공대가 그러라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김석기라는 인간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급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석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수사해야 될 검찰이 그걸 수수방관하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일종의 직무유기, 이건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당연하게도 김석기와 그리고 그것을 수사해야 될 검찰이 수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수처가 그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의 검사들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 어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건 그렇고,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컨테이너, 여러분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에다 경찰 특공대 실어갖고 그 점거 농성하는 옥상에 이렇게 기중기로 내린 거예요.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밑에는 점거 농사하는 사람들이 화염병, 신나 타낼 수 있는 거 다 잔뜩 밑에 쌓아뒀어요. 그리고 그 유증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꽉 찼어요. 그건 흔히 말하는 자연 발화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지나면. 환기 안 시키면. 근데 거기다가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제가 다른
팟캐스트 앞쪽 에피소드에도 그 말씀들, 분진폭발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경찰특공대 대장도 지휘관도 투입하면 안 된다. 애들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투입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김석기가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 새끼들을 불덩이 위에 투입하는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특공대 지휘관도 사실은 당연히 그건 투입을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급이 깡패라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에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 시위할 때 길거리에서 시위대를 두들겨 패고 잡던 애들이 청카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전문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깡패 조직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전경 의경 이런 애들 중에서 좀 그런 거 할 수 있는 애들을 거기로 이제 배치를 하고, 또 이제 무도 경관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경찰의 소질이 거의 없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특채 갖고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찰이 되면 안 될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 시위대 진압에 동원이 됐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경찰특공대가 정식적인 직제로 만들어졌어요. 걔네들은, 경찰특공대들은 아주 전문적인 애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스와지라고 하죠. SWAT. 걔네들처럼 전문적으로 특전사 출신, 해병대 출신, UDT, 그리고 뭐 707 뭐 이런 전문적인 애들이거든요.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애들이. 저격수도 있고 뭐 폭파 전공도 있고. 왜냐면 제가 걔네들이랑 같이 이 경찰학교에서 훈련도 같이 받고, 그리고 걔네들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 걔네들이 시위대 진압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김석기가 그 부분, 문제는, 근데 그걸 그렇게 투입하면 안 됐는데 또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운영하지 않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경비 요인 경비 같은 거 하고 했던 애들이 이제 이명박 정권을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진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김석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좀 보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깡패 같은 뭐 이 시위 진압했던 애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노무현 정권 때 잘 키웠어요, 경찰 특공대를.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완전히 싹 바꾸고, 아마도 김석기는 초장에 잘 보여서 경찰청에 올라가고, 또 잘 말을 안 듣는 경찰 특공대라든가 밑에 있는 애들한테 본보기를 보이려고 이렇게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정확히 이제 어쨌든 좀 수사를 해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무리한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갖다가 컨테이너를 투입하는 밑에 폭발, 불은 위로 올라가면요, 뭐 화염에 다 죽어요. 그나마 훈련받은 애들에서 한 명 안타깝게 희생됐지만은 훈련받은 애니까 그런 거죠. 거기 철거민들도 5명이나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재죠, 인재. 굳이 투입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어제는 그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증기 폭발에 있었고, 자연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액체 상태에 있는 것과 기체 상태에 있는 건 다릅니다.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화 효과가 있지만은, 기체 상태로 넘어갔을 때, 기체 상태로 이게 꽉 찼을 때 그게 실제로 소화 효과를 나타내느냐? 아니죠. 예를 들면 뜨거운 수증기가 소화 형태 아닙니다. 그거는 뜨거운 수증기는 오히려 폭발에 있어서 그것을
촉진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투입되는 경찰 특공대 관련된 사람들도 그랬고 나중에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저거는 유증 폭발 플러스 분진 폭발과 연결될 수 있는데 라는 여기서 분진 폭발이란 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은 여러분 밀가루 아주 고운 밀가루를 이 밀폐된 방 안에 싹 뿌려서 그 흔히 말하는 먼지처럼 싹 뿌리게 되면 정전기 같은 건 해도 뻥 터져버려요. 그걸 분진 폭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루가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운 가루를 이제 이렇게 봉지에 담겨져 있죠. 그럼 표면적이 작아지잖아요. 공기가 닿는. 근데 이것이 가루로 되면 공기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반응 효과가 빨라갖고 폭발해버려요. 왜 분진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유증기와 연결돼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가스들이 섞여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뜨겁게 가열된 수증기가 들어왔을 경우 이것이 유증 폭발, 분진 폭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희생자가 더 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산 참사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져갖고 불을 내갖고 불이 나서 철거민하고 경찰 특공대 다 죽은 거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걸 부른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져갖고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거는 실제로 이 증거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것이라고 하면 정확히 규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났고 아니면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 거죠. 만약에 불만 일어났다고 하면은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빠졌을 거고 또 거기 있던 철거민들도 대피했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한 기재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국가수라든가 이런 데에서 규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사와 증거 분석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규명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사와 증거 분석은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수사에 맞게끔 그 위에 있는 정치 경찰이나 검찰이나 애들에 맞게끔 분석이 그냥 대충 맞춰지는 거. 그게 제가 가장 지금의 과학수사라든가 국가수사를 비난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격가지인지 몰라도 며칠 전에 유성호 교수라는 사람이 SBS의 이동욱은 토크 가고 싶어서라고 하는 토크쇼에 나오셨어요. 유성호 교수가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번 같이 출연을 해봤어요. 사건 반장도 그렇고.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뭐 잠깐 보기는 봤지만 전체 내용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게 SBS에서 그걸 해길래 카피를 그렇게 잘못 떴겠죠.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대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부검한 결과를 가지고 재판에 가서 한 번도 흔히 말하는 무죄가 난 적이 없다. 그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마 유성호 교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한 경솔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문제가 되는 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 국가수 부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검이들이 하는 부분에선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부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자백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판정이 난 것이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가 없죠.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그 얘기는. 설마 그래서 유성규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걸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경솔하고 대단히 무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부검이 잘못되는 부분은 국가수행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대부분 공의, 촉탁이, 그리고 국가수 부검의들도 실수를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국가수에서 뭔가 부검이 잘못됐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무죄가 났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부검 체계, 과학수사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이걸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은 근데 설마 그러질 않을 거라고 봐요. 유성호 교수가.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 그거를 안 본 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가수 시스템이라든가 부검이들에서 오만함, 유성호 교수가 오만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국가수 부검이들의 그 오만한 행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관련된 부분도 그런 거죠. 당시에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은 누가 어떻게 했느냐? 왜 유족들 동의 없이 부검이 됐느냐? 그리고 그 부검 결과는 어떤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흔히 말하는 결론에 맞춰주기 위해서 부검이 이루어지는 거. 용산 참사가 바로 그런 예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건들에서도 결국은 수사 결과에 맞춰서 부검을 소위 말하는 사실 조작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검보고서 개판으로 써놓지만 부검보고서를 분석은 잘 해놓고 결론을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지들이 알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게 떠들어대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사와 수사 증거 분리는 증거는 수사 증거 시스템은 분리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용산 참사 부분도 그거예요. 정확히 독립적으로 부검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즉 이게 실제로 불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폭발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이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화염병을 해갖고 불이 나서 죽었다는 것과 폭발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불이 나서 죽었다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화재 원인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고 폐에 들어가 있는 그 가스라든가 이것 부분들 이거 몸에 난 어떤 상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규명하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경찰이 그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조사한 대로 국가수의 부검이 맞춰져 버리면은 이거는 뭐 국가수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용산 참사 관련돼서 수사 부분에 대해서 과학수사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그 잠깐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용산 참사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아니었냐라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데서 청와대의 국민소통 비서관 2009년 2월 3일입니다. 행정관 이성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경찰청 홍보 담당관한테 용산 참사를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그러니까 강호순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언론 대응팀 같은 걸 동원해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 댓글도 막 달고 저기 사이버 관련된 그 수사 요원들한테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산하경찰서 직원한테 인터넷 여론조사 투표를 요망을 하게끔 해서 여론을 왜곡시키게끔 했던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성호가 경찰청한테 이렇게 요청했고 경찰청의 홍보 담당관에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 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이 메일로 보냈고 그게 실제로 메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사진 추가 공개, 드라마 CSI 경찰청 수사학습팀 비교 등등을 통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다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실 수 있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 거는 강호순 연쇄살인하고 그러니까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이랑 군포 연쇄살인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당시에 경기 남부 쪽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군포 연쇄살인 사건은요, 이거는 범인이 김모하는 놈입니다. 지금 무기징역 받고 제 사형으로 기억하는데 무기징역 같아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놈입니다. 3명이나 죽이고 옷을 다 나체로 만들어서 바깥에 버린 놈입니다. 그놈 사건이 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호순 사건도 있었고 군포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성호라는 놈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경찰청에서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두 개를 그냥 같이 싸잡아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실제로 이 군포살인 사건은 그 작은 핏방울 하나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수사팀이 열심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됐었냐면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사건이고 범인은 잡혔고 근데 범인은 잡혔는데 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순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호순하고 김모하는 놈이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호순은 약간 아래쪽으로 가버렸고 아래쪽 위쪽으로 가버렸고 김윤철은 금정역 부분에서만 공격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 사건을 이 이성호란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 군포살인 사건과 강호순 살인 사건을 연결해 갖고 제3의 사건들. 저는 사실은 군포 연쇄살인 사건은 인제대교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매우 애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죄를 밝히려고 하면은 그 여죄를 관련된 부분에서 용의자, 피의자를 조사를 하고 관련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성호의 저 공문에 의해서 이제 저 메일, 그러니까 이제 홍보관에서 경찰에서는 거기로 쉽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에 넘겨지고 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김모가 하는 군포 연쇄살인 사건이 3건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왜냐하면 처음 살이 너무 잔혹하고 첫 사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사건이 2002년에 인제대교 사건이잖아요. 2002년. 그러면 그때 벌어졌던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더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이 김모 군포 연쇄 사건이 여기서 끝나고 빨리 그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의 여죄들과 연결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 정권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이 이성호란 놈하고 경찰청 수뇌부가 서로 짬짬이해갖고 실제로 해결될 수 있었을 수 있는 다른 여제 사건들 수사를 방해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했던 게 그거였었죠. 당시 2009년도 저는 2008년도에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경찰을 나오게 됐지만 관련된 사건은 여러 묘로 저도 이 사건 이상하다. 이거는 뒤에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라고 보면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사건 자료를 비교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한 이거는 실수예요.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이 그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자료를 재검토해야 되고 그 재검토한 것이 인재대교 사건하고 같이 재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강호순이 군포 금정지역에서 약간 물러나면서 그 범위를 아래쪽으로 했는가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연쇄살인범들은 다른 연쇄살인범들을 이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연쇄살인범과 충돌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걔가 어떤 애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호선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하면 분명히 강호선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군포 김모 알지? 네가 보기 어때? 수사가 이렇게 됐어야죠. 반대로 군포의 김모한테 강호순 그때 뭐 네 이름 몰랐을 수 있으니까 하거나 군포의 김모한테 이전에 있는 사건들을 정확히 추적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럼 앞에 있는 미제 사건들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뭐 어떻게 못하죠. 지금은 참 답답했던 거예요. 이렇게 수사를 행정경찰이 통제하려고 하면은 완전 개판이 됩니다. 실제로 범인을 잡은 것도 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한 부분도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 거꾸로 생각 강호순 사건은 CSI라든가 나중에 CSI가 한 거지 형사들이 엄청 고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강호순 사건은 프로파일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엉뚱하게도 뭐 프로파일링으로 뭘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엉뚱하게 또 와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갖고 사건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막게 되면은 강호순이 했을 사건도 더 못 찾아내고 사실은 강호순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끼워넣기 한 것도 분실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강호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호순이 지금 6명 정도, 7명 정도 죽인 것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인정했고 증거도 있지만 시체도 발견했지만 그 외에 강호순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수사가 미진하면서 강호순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저는 모른다고 봐요. 그럼 군포 연쇄살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게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의 권력 지키기, 여론 조작,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했던 경찰 수뇌부, 행정경찰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것을 떠들어댔던 소위 그때 했던 경찰들, 진짜 고생하고 강호순을 잡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찬밥이 되고 군포 사건도 마찬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강호순 사건을 떠들어대고 있는 지금의 몇몇들 실제로 강호순 사건을 했던 그 고생했던 사람들은 찬밥이 되고 물론 일부는 승진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과를 받았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늘 그냥 잘못된 관행이니까. 근데 그럼으로써 군포 연쇄살인 사건이 제대로 조명이 안 됐고 이런 아쉬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는 독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수 사건 연쇄살인 잡은 좋다. 좋죠. 그런데 30을 할 수 있는데 저는 20밖에 못했다고 보는 거고 군포 연쇄살인 사건은 아예 50을 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20도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포 연쇄살인 건이 뭔지도 모르시죠? 당시 2009년도 신문을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2008년대 2009년 사이 김모 하는 놈의 3건의 금정역 살인 사건. 저희는 금정역 살인 사건으로 부르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좀 뭐가 좀 이상한지 한번. 그러니까 김모가 군포 연쇄 사건의 범인이 아니란 거 아닙니다. 범인 맞습니다. 근데 여러 연관성을 봤을 때 그것만 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프로파일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링 한다고 깝죽대고 설쳐대다 보가 그걸 망친 거고 대신 그거를 일선에 있는 형사들이나 과수팀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한 거죠. 참 용산 참사 얘기 나오고 군포 사건 나오고 강원도 사건 나오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고 제 개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제로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감기가 약간 들었는데 항상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쉬세요. 피곤하시면.